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선준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안민포럼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이제 권재열 교수님과 또 이렇게 1대1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찬성론에 이제 공지에는 극단에 있는 논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뭐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조금 찬성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발표를 할 건데요. 어쨌든 이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이 잘못 알려진 것도 많고, 그래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년 정도 지금 회사법하고 공정거래법 실무를 담당해온 변호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그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주에 전체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보호 의무라고도 하고요. 충실하다는 말이 뭔지 잘 좀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배주주를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반 법입니다. 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단체 여행 가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가 어떤 A라는 관광지에 가거나 B라는 관광지에 가거나 그 단체 여행객들은 사실 똑같은 효용을 얻습니다. 안에 있는 여행객이라고 해가지고 가이드가 여기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은 다르게 보고 저 사람 다르게 보고 아니잖아요. 경복궁에 가면 똑같이 경복궁 보는 거고 에펠탑 가면 똑같이 에펠탑 보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경영 상황에서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가지고 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보통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주에 대한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충실 의무 또는 전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왜 나오냐 하면은 만약에 가이드가 요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 가게로 뜬금없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체 여행 가다 보면은. 근데 그 가게가 이 여행객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직접 또는 친척이 경영하는 가게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여행객들은 소중한 시간에 쓸데없이 이상한 물건을 사러 가는 거지만은 그 한 명의 여행객은 내 가게에 가서 물건 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갈라진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때에는 전체 주주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사의 충실 의무, 보호 의무입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상장 후 합병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장회사 대기업에서의 공식같이 되어버린 이 승계 공식, 이게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을 굉장히 크게 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이사의 의무 기능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회사법 공정거래법, 제가 19년 동안 해왔던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이러한 주주 간의 이익 충돌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개인회사 설립하는 것은 명백한 회사 기회를 유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사법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 특별결을 그냥 면책을 줍니다.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에서 아무리 열심히 맡고 있지만은 자기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단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후 합병하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명백히 주주 간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이사 검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게 20년 묵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쭉 기사를 제가 긁어온 거거든요. 이 내용이 2024년의 기사가 아닙니다. 2004년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024년에 나왔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 20년 동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배부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 신기하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게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 때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가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굉장히 정말 흥분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이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언제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갈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은 이렇게 주주 간의 복잡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해법인 것을 20년 전부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글로 번역해놨습니다. 지배주주의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남용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으려면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충실 의무를 갖는 것이 핵심적인 해법이다 라고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권재열 교수님과 또 많은 말씀 나누면서 저도 또 한 단계 더 배우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권재열입니다. 저는 회사법 강의한 지가 한 2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 이상하리만큼 저한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훌륭하신 천 변호사님하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좀 건너뛰고 뒷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주주는 회사를 소유한다 이런 어떤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게 되면 경제학적으로는 참인데 법학적으로는 거짓입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제가 요 밑부분에 쓴 이제 포부에 나오는 글인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법이나 미국 법이나 마찬가지로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가 주주 대리인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법률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고 이 판례도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두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작동 가능할까인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작동 가능할까인데 뭐 저 말고 다른 분이 쓰신 내용인데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충돌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모든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마음에 걸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주를 보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코스닥의 경우는 57%입니다. 10명 중에서 6명 가량이 단타를 치게 되는데 이들 주주까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관 투자자 보호, 행동주의 펀드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주식회사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자본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더 보호하자는 것은 혹시나 소위 말해서 자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렇게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 각각의 법안이 가지고 있는 충실 의무 관련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조금씩 적어두었습니다. 뭐 법안 하나 가지고 설명하자면
몇 시간씩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그 천준호 의원안 중에서 이 사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인데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있다이기 때문에 재량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에서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재량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더라도 왜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만 가지고도 사실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읽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영리성하고 어떻게 일맥상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김현정 의원 안에 보게 되면 382조의 3의 상황에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소수주주 다수결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또 그러니까 델라웨어 주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체계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시게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짧게만 발표를 하고 토론을 보면 진짜 몰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준비된 질문을 그러면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질문을 10개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 좀 이제 교수님께 죄송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회사의 이사가 기업의 가치를 올린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회사는 기업의 가치를 올릴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법적인 책임까지 나갈 수 있는 게 관해서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어떤 그 올린 과정에서 만약에 열심히 경영 판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가 올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그에 관해 가지고 사후적인 책임을 물리는 것은 좀 약간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회사하고 이사의 관계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수임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책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만들 때 의무라고 했다가 책임으로 바꿨는데 이제 책임이라고 바꾼 게 좀 더 강한 사후적인 손해배상 책임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사실 의무라고 하면은 정말 법적인 의무로 구속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기업의 가치가 오르지 않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 책임을 의미한 건 아니었고요. 저도 어쨌든 좀 약한 의미에서의 책임,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정도의 책임을 의미한 건데 어쨌든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제 보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릴 책임이 이꼴 뭐 법적 책임, 법적 어떤 손해배상의 뭐 추궁 대상 이런 식으로 등식화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이제 뭐 제가 작성한 발제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사의 어떤 책임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사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뭐 어떤 권한 남용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제가 가장 일단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이 이사가 전혀 어떤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계약 관계가 아닌 주주에까지 이 충실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사법의 프레임을 좀 망가뜨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개의 어떤 법 조항을 뜯어 고쳐 가지고 이 이사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 충실 의무를 확대를 하는 것이 회사법상의 다른 법제도 또는 기존의 판례하고 어떤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법 체계에 대해서는 뭐 사법시험 공부할 때나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실무가로 활동할 때 당연히 깊게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9년 동안 회사법, 공정거래법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물론 체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체계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명백할 때에는 어쨌든 근본적인 면을 아주 근본적인 점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것이 공 교수님 말씀대로 개별적인 어떤 상법의 조항, 공정거래법 조항을 지금까지 개정하면서 2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거래적인 부분, 회사의 기회 유용적인 부분을 막고 싶었지만은 10년이 지난 지금 그 법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그 내부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관청이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감 몰아주기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년 동안 법이 어떤 물론 체계는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2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이 처한 경제적인 현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체계는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좀 이따가 나중에 질문도 주시겠지만은 어떤 위임 관계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보호 의무는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하고 실무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나의 이사 이익을 회사 이익보다 앞세우지 마라 이익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사하고 회사 사이의 이익 충돌, 이해 상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 과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사하고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지 좀 약간 그 점에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발제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OECD가 듀티 오브 로얄티라고 하는 충실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의 듀티 오브 로얄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률상의 충실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뭐 그 점에 관해서 약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충실 의무 규정을 꼭 건드려서 이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준 공 교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제 2번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경 교수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결정권자인데 특히 상장회사는 전문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서 지금 충실 의무를 개정하는 방법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권 교수님께서는 자본시장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나 법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과서에 보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사의 의무, 두 번째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사의 선임 해임권, 이제 세 번째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적대적 M&A, 그러니까 기업 지배권 시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경제학자들의 생각은 기업 지배권 시장의 발전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들도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일련의 어떤 제도적인 논의를 보면 너무 이사의 충실 의무 쪽으로 맞춰져 있고 심지어는 이사의 충실 의무만 주주에게 확대되게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밸류업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만능 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나간 것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 적대적 M&A를 보게 되면 주가의 앙등을 생각을 해보면 적대적 M&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제도, 어떤 자본시장의 성숙과 함께 기업 내부적인 제도의 개선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딱 꼬집어서 체계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거나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핵심적인 제도 법리는 어떤 지배권 시장이나 이사의 선임 해임 같은 제도를 종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만약에 법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개의 법 조문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이 정합성을 고려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더 지배 구조의 어떤 개선이 밸류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기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거나 뭐 교과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외국에 비해서 어떤 회사의 법인격을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회사의 법인격을 주고 안 주고 결과적으로 보면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등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법부 법원의 관할 사항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의 등기는 설립은 행정부의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생각보다 법인격 부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월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인데 저는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어떤 법인격을 엄격하게 생각하고 법인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법제도 그리고 법리하고의 어떤 충돌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사후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인격 제도하고의 어떤 관련성, 특히 법인격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또 와해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게 여기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당연히 법인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게 이 법인격이라는 게 여기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 많으시니까 조금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영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처럼 만드니까 뭔가 은행 계좌가 없는 겁니다. 누구 계좌로 할 거냐? 그래, 그러면은 우리 별도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법인이라는 가상의 존재인 거죠. 가상의 존재를 하나의 사람이 있다고 보고 계좌를 만들자 한 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 나온 법인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법인격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도구입니다. 최근에는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인공지능에 인격을 부여해야 되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법인격이라는 것이 많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법인격 뒤에 법인격 뒤에 있는 실제 주인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법인격을 너무 강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이건 어떤 교수님의 칼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학교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학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체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법원에서는 충실 의무라는 것을 이렇게 법인격을 형해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법인격 또는 회사와 이사와의 위임관계를 유지한 채로 그 뒤에 있는 학생, 즉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개정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가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선책 또는 제3의 선택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주식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자, 근로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있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고려아연의 적대적 M&A를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가 정말로 큰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 그리고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한 주식의 주식을 사자, 이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경시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익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이사가 업무 집행을 하면서 주주 이익만을 딱 꼬집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약간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근로자라든가 지역사회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될까봐 그 점이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자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는데 반대 해석을 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보호 의무를 입법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해관계자,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와 이해관계자, 다른 이해관계자, 뭐 거래처나 지역사회나 이런 이제 ESG 관점에서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는데 논의는 누구의 이익을 아예 고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누구를 더 우선해서 일단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지만 이제 2006년이었나요? 영국 회사법 개정 논란에서도 과연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를 동급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주주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될 것인가를 굉장히 논란이 컸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영국 회사법 제정을 하면서 주주가 그래도 더 앞에 있다라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다른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뭐 선물을 드리게 되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새로운 조문에 들어왔을 때 입법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아마 천 변호사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이런 과정에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어떤 연역이라든가 배경을 고려를 하게 되면 천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만약에 그 규정이 들어온다면 어떤 정말 어려운 난관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한 새로운 버전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우려도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 세 번째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사회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회사의 문제는 이 이사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의 문제로 갑니다. 이사회에 권한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이사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무너지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사회가 들러리 이사회다, 거수기 이사회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주식회사의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법을 보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이제 보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어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자본금이 적은 경우에는 굳이 어떤 법적인 관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상법은 자본 규모가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규제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어떤 이사회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안건을
조정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어떤 현안이 있어서 급하게 이사회를 열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미리 안건을 조정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대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안건에서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된다는 점에 보게 되면 한편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 이사회에서의 어떤 결의는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수기 이사회라고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조정하는 과정까지 다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거수기 이사회라고 하는 용어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당혹스러운 용어가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천 변호사님 칼럼에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몇몇 외국 기관 투자자들도 하신 말씀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게 되면 경영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사가 회사도 회사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주주에게까지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면 경영권의 어떤 가치가 추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것은 경영권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권이 만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누가 대주주가 되려고 할 것이며 또 지배권 거래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이 생겼는데 경영권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을 할 권리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주식회사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지분율이 더 많은 다수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이고 사실이지 그것이 권리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좋은 경영자를 내가 선임할 수 있는 주주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비싼 돈을 사고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다수 지분권자가 되고 그런 다수 지분권자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가 선임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의지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결과이지 이것을 경영권이라고 부르는 순간 마치 누구에게 기존의 지배주주에게 경영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오해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뭐 교수님 질문에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은 되는데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현실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약간 예를 들어서 30% 주주와 25% 주주가 있을 때 이 표싸움을 하게 되면은 30% 주주가 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회사에서도 나머지 주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것조차도 똑같은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가격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소수 지분권, 그러니까 50%가 안 되지만은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지분에 대한 거래의 프리미엄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영권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의미하고 그 권리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조그만한 미용실의 경우도 이 미용실 영업을 양도할 때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경영권이나 미용실의 어떤 영업권을 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 보면 경영권하고 지배권을 혼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의 이꼴 지배권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적으로 인정을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과연 이 경영권을 부정하거나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를 배관시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하고 어떤 연관성 측면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은 법을 바꾸는 것은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의 어떤 법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동안 쌓아 올렸던 학설 이런 것들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저는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미용실 예를 들으시면서 영업권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권의 개념은 어떤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영업권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